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TSMC 실적이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 반도체주들의 표정도 양호했고 그리고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 흐름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죠. 네, 그러게요. 경제지표 단에서 미국 증시 탄탄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증명하면서 미국 증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떠한 내용이 간밤에 있었는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요한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예상을 웃돌았고요. 실업자 수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둘 다 미국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증명해주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 점이 장 초반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 엔비디아가 상승폭을 줄여가고 그리고 옵션 매물들이 조금 출회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 그래도 다우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 열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 표정이 양호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TSMC 부지런히 그 수치를 팔로우하고 계셨을 텐데 3분기 순이익이 54%나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대략 13조 8천억 원이 되겠고요. 매출액은 39% 증가, 약 32조 3천억 원, 각각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대만에 상장된 TSMC의 주가도 뛰어 올랐고 간밤 미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 역시도 10% 가까운 탄력도를 나타냈습니다. 205.84달러 수준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시가총액 역시도 이제 1조 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8위로 우뚝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 외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도 살아났는데요. 엔비디아는 장 막판에 이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는 140달러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새로운 장중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지난 6월 20일 이후로 첫 신기록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역시도 시세가 좋았고요. 심지어 실적 실망감에 이틀 연속 크게 빠졌던 ASML 역시도 오늘은 2.5% 반등에 나서면서 정확하게 7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EPS가 5.4달러, 예상치였던 5.12달러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98억 3천만 달러, 역시나 컨센 대비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OTT 기업이다 보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스가 났다면 이번에 주가가 크게 밀릴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상을 웃돌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3.8%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블랙스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뒤 급등했는데요. 펀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운용 자산이죠. 이 AUM이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1천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3분기 동안 유입된 자금만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6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6.3% 뛰어오르면서 169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에 편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트래블러스가 되겠는데 이 차량과 주택을 떼서 커버를 제공하는 보험 기업이 되겠고요. 개장 전에 실적을 나왔는데 대박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66달러였는데 발표치가 5.24달러. 심지어 매출이 미스가 났는데도 이렇게 남는 돈이 많았다. 어떻게 그랬는가 들여다보니까 악천후나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더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트래블러스의 주가는 9% 뛰어오르면서 264달러 선을 터치하죠.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을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엘레반스 헬스입니다. 보험사, 같은 보험사긴 한데 분위기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는 자동차와 주택을 커버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건강보험사인데요.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이 메디케이드 사업 부문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엘레반스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메디케이드 쪽에서 겪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10.6% 급락하면서 44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으로는 익스피디아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죠. 우버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익스피디아에 대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우버는 처음에는 택시만 부르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점점 기차, 비행기, 음식, 그리고 기업 물류 모든 것들을 부를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를 만약에 인수한다면 이제는 여행에 대한 예약까지도 할 수가 있어지겠죠. 다만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이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버테크는 이 소식에 2.4% 하락을 했던 반면에 익스피디아의 경우에는 4.8%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인데요. 3분기에 큰 폭의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역시도 발표했는데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재료이다 보니까 주가가 18%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9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미국 증시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탄탄하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7,144억 달러로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인 0.3%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1.7%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9,000건 늘었지만 전문가 예상치에 비해서 2만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탄탄한 경제 지표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중추다라고 불리우는 소비 판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9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강력했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는 0.5%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우려에 비해서 소매 판매 그리고 경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 지수뿐만 아니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시장도 탄탄하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최근에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가득했는데 오히려 전주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러한 허리케인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탄탄한 고용 시장을 다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국 시장의 탄탄함이 시사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도 미국 전반에 홍풍을 좀 가져다 준 듯해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2차례 연속이나 0.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날 나온 9월 CPI에 따르면 목표치였던 2%를 하회하면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잘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했고요. 지금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폭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연착륙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남은 시기 동안에 한 차례, 적으면 한 차례 이상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조금 더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했는데 중국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중국 부양책 이후에 이 중국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하나로 약 340조 원 규모, 이 대규모의 추가 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부동산 업체 대상으로 연말까지 자금 지원 규모 4조 원 위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 증시는 이날 다소 실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중국 증시,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유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의 3년간 계속해서 조정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라면 3년간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는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제안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를 완공시킬 것이고 이 자금난을 빨리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소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이 특별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듯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증시는 부양책에 따라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독 더 변동성이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이어 나오고 있는 후속 조치에 더 실망을 한 듯해 보이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중요 일정으로는 18일, 이제 바로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정말 GDP에 대한 전망치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망치만큼 GDP가 공개된다라고 한다면 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리게 될 전국 인민대표대회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공개가 된 후속 조치에 대한 더 정확한 재정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게 될지,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수치로 드러나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20일 앞둔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 양 후보들의 정말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차 범위 내의 격차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리스는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소 강력한 관세 정책을 점점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에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금 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정책이 있을지, 어떠한 섹터가 큰 영향을 받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고율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소 60%의 세율 적용, 그리고 생산지를 멕시코로 이전하게 되면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큰 실수이며 미국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점 더 높은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5일에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20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어느 정도 경고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관세 정책, 특히나 자동차에 매겨질 관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결과에도 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IRA 측면에서도 이 전기차 측면에서도 속도가 미뤄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이 전기차를 전환하는 속도가 무조건 느려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정말 말 그대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 측에서도 북미 시장의 첫 전기차 생산 시기를 2026년으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제너럴 모터스 역시나 전기차 미국 출시를 무기한 연기, 그리고 2026년에 이 전기차 픽업 트럭도 생산 일정을 좀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도 지금 긴장을 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대미 무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특히나 작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내에서 20% 이상의 매출이 나온 만큼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확실히 전기차 섹터, 전기차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가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행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루시드의 총 발행 주식수가 23억 주 가량인데 지금 추가로 5억만 주 가까운 이 주식을 발행한다,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루시드 측은 지금 이러한 상황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말 지금 실제로 시장이 정말 더 어렵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이 대선 전후로 변동성에도 주의하셔야겠지만 그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 유가는 0.4%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정세에 들어갔고요. 이 국제 금값은 또 한 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700달러 선 돌파한 상황입니다. 구리값은 0.82% 하락하면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